며느리, 여행비는 오늘 안으로 보내야. 예약금도 이미 넣었잖니.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여행은 여행이죠. 형수, 얘 앞에서라도 눈치 좀 보세요.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시간, 그 무거운 슬픔 속에서도 저는 예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삼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로 붐비는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저를 크게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 이리 와봐.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행비는 오늘 안으로 보내. 예약금도 이미 넣었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행비라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동생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이 얼얼하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여행은 여행이죠. 형수, 애 앞에서라도 눈치 좀 보세요.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정 쪽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댁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 붉어진 뺨을,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도 빈소를 정리하면서도 친척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을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감정으로는 못 이긴다. 이 사람들한테는 눈물도 분노도 소용없다. 법과 문서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서 늘 편리한 지갑 역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덕 보고 사는 거야. 친정이 든든해야 시집살이도 편한 법이지.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경조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친정에서 용돈 받았으면 어머니께 드려야지, 친정 부모가 딸 시집 보냈으면 챙겨줘야지,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시동생은 더했습니다. 사업한다며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빌린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형수, 이번 달만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빌려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동생은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거래처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원 월급 막히면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 이번에 좀 급한데
1,000만 원만 좀.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저희 부부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모으는 돈인데 시동생은 마치 10만 원 빌리듯 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동생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 아니겠니?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인데 어떡해.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고 빌려간 돈은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댁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런 이유들로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고 밤늦게 돌아오시고 손에는 늘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옷 한 벌을 10년씩 입으셨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늘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새 옷 사자고 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것도 멀쩡한데 뭐. 아껴야지, 아껴야 해. 시댁 사람들은 친정아버지를 가난한 장인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명절에 오시면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시동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시장에서만 사셨나 봐요. 좀 여유 있게 사시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시며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가셨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댁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장례식이고 잔치는 잔치지. 우리 여행 일정은 못 미루니까 그거 알아서 해. 제가 아버지 장례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행비를 제가 내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건 몇 달 전에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 장례식 한복판에서 들이미는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정말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뺨을 때린 일도 장례식장에서 여행비를 요구한 일도 다 잊은 듯이 그들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제 휴대폰에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돈은 들어왔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또 참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친정 쪽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고,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친정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 방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필요할 때 열어봐라. 봉투를 열자 오래된 등기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땅 문서, 건물 문서, 은행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이런 문서들을 왜 갖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땅 문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께 이 서류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 땅이야. 그때는 강남이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지. 논밭뿐이었어. 아버지가 번 돈 모아서 조금씩 사두신 거야.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어. 왜 그런 허허 벌판에 돈을 쓰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이곳이 개발될 거라고 믿으셨어. 그럼 아버지가 그 땅을. 그래, 재개발되면서 건물이 올라갔지. 아버지는 그 건물을 팔지 않으셨어.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으셨지.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 우리한테도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고.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 성격을 내가 모르니? 남들한테 빌미 안 주려고 그러신 거지. 돈 있다고 소문나면 이상한 사람들 꼬인다고 검소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늘 말씀하셨잖니.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옷, 아버지의 절약, 아버지의 검소함.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 가난한 척 사셨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는 스스로를 숨기며 사셨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자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애 씨,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남 건물 한 채. 그것도 큰 길가의 면한 상업용 건물. 시세로만 따져도 수십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아버지 건물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2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고 현재 여러 업체에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월세 수입도 상당합니다. 임대업체가 어디인가요? 변호사가 임차인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록 중에 하나 3층 전체를 쓰고 있는 회사. 그 회사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시동생이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에 사무실 있다고 으스대던 바로 그 회사가 제 친정아버지 건물 세입자였던 겁니다. 이 회사,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읽는 동안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셨습니다. 시세의 60%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 동생의 회사라는 걸 아시고도 아니 알았기 때문에 싼 임대료로 도와주셨던 겁니다. 시동생이 사업한다고 어렵다고 그럴 때마다 제게서 돈을 뜯어가면서도 정작 자기 사무실은 제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싸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도 시댁 사람들한테도 그저 조용히 도와주고만 계셨던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왜 이런 걸 말씀 안 하셨을까? 왜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걸 숨기셨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대신 아버지는 제게 이 문서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음 달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던 시동생의 손, 여행비 달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 아무 말 없이 외면하던 남편,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필요할 때 열어봐라.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갱신 안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라면 더욱. 괜찮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주시고 절차 밟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걸 손에 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힘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문서의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호텔 연회장에서 가족 모임을 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기념도 하고 친척들도 모아서 식사하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고 싶대. 그리고 여행 사진도 보여주고 싶으시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따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모임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시댁 친척들과 시어머니 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사진을 크게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데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 잘 두셨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듯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시동생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요즘도 친정 덕 타령이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슬퍼만 하시는데 솔직히 그 집은 남길 것도 없지 않아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분인데 몇몇 사람들이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 이제 현실 좀 보세요. 우리 집안이 형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변경 통지서, 서류를 펼쳐놓으며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오늘부터 제 이름입니다. 시동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건물이에요. 강남에 있는 상업용 건물. 그리고 시동생님 회사가 입주해 계시는 그 건물이요.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장인어른이 건물을? 네. 2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어요. 시동생님은 그동안 시세의 60%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쓰고 계셨고요. 제 아버지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등기부등본 보시면 나와 있어요. 원래 소유주는 제 아버지셨고 이제 상속받아서 제 이름으로 이전됐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시동생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시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시동생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계약 만료 통보 드리려고요. 다음 달이 갱신 시기잖아요. 갱신 안 할 겁니다.
뭐라고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던 바로 그 손이 지금 서류를 쥐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요?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 날 여행비 달라고 하신 분이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린 사람이 가족이에요? 연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와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뭘 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상복 입고 조문객 맞는 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동생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형수, 지금 이게 복수예요? 그때 일 가지고 복수 아닙니다. 단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죠. 정당한 권리?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잖아.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절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공포. 3가지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좀. 손 떼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날 제 뺨이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안 됩니다. 어차피 내용 증명은 이미 발송됐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뭐?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앞으로 법적 절차 진행될 거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미친년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면서 제 어깨가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구부리고 살았던 어깨가 처음으로 제대로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남편,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문구로 감정 없이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보냈습니다. 시동생은 그 내용 증명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습니다. 협상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떤 협상이요?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세대로 내겠다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확실합니까? 시세로 받으면 월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빌미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동생은 점유이 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상대 측이 가처분 신청하면 우리는 명도소송으로 맞받아치면 됩니다. 명도소송이요? 건물 비워달라는 소송입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판결 나옵니다. 우리 쪽이 건물주니까 이길 확률이 높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건물 상태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동생 회사가 입주하면서 무단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했던 겁니다. 사무실을 넓힌답시고 벽을 허물고 용도를 바꿔서 일부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 구조 변경한 건 중대한 위반이에요. 그럼 이것도 소송 자료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행정신고도 가능해요. 행정신고요? 용도 위반이니까 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떨어지고 과태료도 나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이 얼마나 당황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사업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나오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법대로요. 변호사는 며칠 뒤 구청에 용도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임대료 체납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시동생은 지난 6개월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독촉하지 않으셔서 넘어갔던 거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체납이었습니다. 체납액 정산 청구서도 보내겠습니다. 연체료 포함해서요. 얼마나 되나요? 원금만 1,500, 연체료 합치면 2,000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법과 문서로 조여 들어갔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진행했을 뿐입니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동생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남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내 동생이잖아. 그만하라고요? 전법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동생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사업 제대로 못한 건 시동생 책임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인데?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당신네 가족은 제 아버지 장례식 날 제 뺨 때렸어요. 여행비 달라고 소리쳤고요. 그게 가족인가요? 그건 동생이 잘못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신은 그날 뭐 했어요? 아내 뺨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게 남편인가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당신네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그냥 돈 뽑아 쓰는 지갑으로만 봤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미안하다고요?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생 살려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얘기 없어요. 여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개인적인 대화는 안 하겠어요. 남편을 내보내고 문을 닫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명도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만료 후 건물 명도는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강제 집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겁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버렸습니다. 친정아버지 유산 받고 돌변한 며느리.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며느리의 실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평생 형수를 잘 모셨는데 갑자기 건물 상속받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될 일을 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 재산 노리고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나 봐요. 시댁이 불쌍하네요. 친구가 그 글을 발견하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거 봤어? 지금 난리 났어. 봤어. 대응 안 해? 언니가 나쁜 사람처럼 되고 있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해명해야지.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여론전을 펼치는 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자료 공개할까요? 확실합니까?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진실은 하나니까요. 변호사는 다음날 공식 입장문과 함께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비를 요구하는 목소리, 시동생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여행은 여행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뺨 맞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은 폭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2주 진단. 의사 소견서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CCTV 원본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시동생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도 외면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돈은 들어왔지? 라는 문자. 시동생이 보낸 형수가 상속 포기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남편이 보낸 엄마 말씀 좀 들어. 가족이잖아 라는 문자들. 증거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장례식장에서 뺨을 때려? 여행비 달라고 소리친 건 진짜 충격이네요.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댁이 완전 쓰레기네. 시동생이 올렸던 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본이 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시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폐륜 시동생 장례식장 폭행범 거짓말쟁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시동생이 믿던 이미지도 깨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래할 수 없다고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동생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고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구청 과태료도 내지 못하고 체납 임대료도 갚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 들어왔습니다. 어떤 합의요? 체납액 전액 갚고 위약금도 내겠다고 합니다. 대신 여론전 중단해달라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확실합니까? 받을 건 다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요.
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 준비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건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 회사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나간 상태였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동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수,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당신이 제 뺨 때릴 때는 생각 안 했나요? 그때 제가 이미 늦었어요. 나가세요. 시동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온 인부들이 집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의자, 서류함, 컴퓨터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판도 내려졌습니다. 시동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강남 한복판, 그렇게 자랑하던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동생도 반성하고 있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다시 시작하자. 응? 안 돼요. 왜? 내가 뭘 더 해야 돼? 당신은 그날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맞는 걸 보고도 외면했죠. 그런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몰랐다고요? 아내 편을 들면 되잖아요.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 타령만 했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라, 가족이니까 참아라. 하지만 정작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혼 합의서 보낼게요. 서류만 써주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잔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 그랬듯이 많은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힘이었어요. 제가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평생 숨기고 사셨지만 결국 딸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아무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고 제 존엄을 지키며 살게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영정을 바라보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새로운 세입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정당한 시세를 받고 정당한 계약을 맺고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임대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애 씨 시동생 측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용서를 구한답니다. 거절하세요. 계속 거절하면 될까요? 네.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전 그 사람들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존엄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법대로 정당하게 제가 받아야 할 걸 받고 제가 지켜야 할 걸 지켰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너진 건 그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데가, 가족을 가족으로 존중하지 않은 데가, 법을 우습게 본 데가, 그걸 치른 것뿐입니다.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있던 사람이 가장 조용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처럼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주신 힘을 저는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문서로 제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겁니다.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의 지갑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모으신 재산을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겁니다. 돈이 아니라 힘을, 자산이 아니라 존엄을 물려주신 겁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혼자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자기 존엄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걸, 그리고 법과 문서가 때로는 감정과 눈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당한 유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너진 건 그들이 애초에 부당한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함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법을 무시하면 법이 심판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과정을 앞당긴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법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다가 결국 일어선 제 자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법이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서라는 명확한 증거로 당신의 존엄을 지켜야 할까요?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일어서는 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